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프로촉 가이드 김영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만 예. 방송 들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들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민 씨는 2010년대 초반에 팟캐스트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을 하셨고 네. 최근에는 또 유튜브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하셨는데 네. 팟캐스트 유튜브 다음 플랫폼 뉴미디어 플랫폼은 뭐가 있을까요? 메타 고속버스라고. 농담입니다. 예. 예. 뭐 다음 글쎄요. 플랫폼이 어떻게 될지는 워낙 많이 바뀌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유튜브 뭐 팟캐스트 예상이나 했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1인 미디어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못했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예. 올드 미디어의 미래는 보입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네. 이 말하자면은 지금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점점 이제 간극이 생기더니 예. 거의 뭐 그 안에 양쯔강이 흐르는 지경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뉴스를 생산자가 이렇게 제조하는, 네, 뉴스를 제조한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상호 소통과 또한 공감이 있어야만 이 레거시 미디어에도 미래가 있는 것이다. 예.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올드 미디어가 자꾸 죽어가는 현상인데 네.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 과거에 TV나 영화가 탄생하면서 라디오는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잡지 시장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요.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요. 그 거리에 가판대가요. 거의 그 점포 하나가 잡지 파는 데예요. 예. 신문 파는 데. 예. 대한민국에서 그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뭐 외국에도 라이프지 같은 경우에 벌써 폐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니까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이런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예, 한국보다 많이 낫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읽는 문화가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동반 상승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자, 윤석열 엑스파일. 이거 봤다는 이유만으로 뉴스메이커가 됐습니다. 장성철 소장. 예. 예. 그 국민의힘에서 파일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파기한다. 이랬어요.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저는 좀처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이 정도로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 네네. 장 소장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법적 시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언론사에 줘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론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을 다루고 있고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 또 이거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총장 측에서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만 보고 덮겠다 뭐 이런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뭐 하여간 참 본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는 굉장히 유용했던 윤석열 엑스파일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만은. 네. 자, 근데 지금 공방이 말이죠. 윤석열 엑스파일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 이걸 놓고 지금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여야는 이걸로 갈등을 빚을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맨 네. 처음에 이 윤석열 엑스파일 언급한 사람이 여권 인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야권 인사인 신지호 전 의원이 의원. 맨 네. 처음에 언급했고 네.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퍼졌고 그리고 별 이야기가 없다가 네. 이 역시 야권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장성철 소장이 내가 봤는데 이거 방어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일파만파가 커졌거든요. 사실 2주? 석주 전부터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했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하는 팟캐스트 방송 아니죠. 유튜브 방송에 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한번 초대하려고 예.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모시겠다. 그러나 예. 또한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사전 질문지를 드렸는데 예.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만들었다. 예. 혹은 뭐 그 캠프가 만들었다. 그런 이런 이야기가 설들이 있는데 있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시게 돼가지고 근데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예. 아니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황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좀 뭐랄까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예. 그런 또 풍문이 언론사 예. 정보 보고에 돌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연관성이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뭐 황교안 전 대표 측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네.
이게 제일 먼저 언급한 것도 이게 이렇게 크게 논란을 일으킨 거 다 야권 인사들인데 이거 여당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당이 책임지라고 하면 네. 그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제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여권 인사라고 하면 송영길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그분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뭐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다. 예. 이 발언 정도가 예. 전부예요. 예. 근데 선거 때 말이죠. 상대 후보가 될 사람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건 뭐 일상적 행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야권에서 뭐 김재원 최고가 이른바 송영길 파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무 정치적 주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언론에 알려졌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어떻게든 파일이 공개되어야지. 네. 나는 봤으니까 이제는 폐기하겠다.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켜놓고 그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가족 사생활이 대부분이라며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한 그 이재명 지사와는 케이스가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뭐 하태경 의원은 뭐 본인도 지금 대권에 뭐 도전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권 인사를 공격해야 하는 스탠스이고 윤 전 총장을 좀 보호하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요. 그 사실 대선 무대에 서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린다는 각오로 서야지. 그러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을 받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불법 사찰이다 아니다고 파악할 수 있죠. 아니 파일을 못 받는 상태에서는 이게 불법 사찰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자, 송영길 대표는 홍준표 의원이 제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네. 또 황교안 전 대표나 네.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만드는 것은 뭐 검사 출신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네네. 송영길 대표도 홍준표 의원이 제일 잘할 것이다. 근데 저는 송 대표의 이런 말도 추측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성 보도를 하면서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국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파일을 갖다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봤다고 맨 처음에 주장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장성주 소장이 갖고 있는 파일 공개해야 된다니까요. 이 논란은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이렇게. 파기는 왜 합니까? 그 파기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디지털 시대에 그 파기가 가능한가요? 예.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거 지금 이게 이제는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 이걸로 지금 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장 소장은 본인이 안 만들었으면 네. 누구한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게 그 얘기도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받았던 얘기도.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해할 예.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 늘 사찰했던 분이 불법 사찰을 운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판사 사찰 논란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판사 사찰도 있고 이제 검찰 출신들이 검찰이 네. 조사하다 보면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사찰이냐 수사냐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경쟁자 아니에요. 네. 야권 차기 후보 중에 경쟁자. 네네. 물론 이렇게 지금부터 견제구를 날리는 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야권에서는 1위를 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범야권에서 홍준표 의원은 2위쯤에 가 있잖아요. 네. 야권만으로 봤을 때는. 예, 예. 그럼 1위를 견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것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자꾸 자신의 아내 김미경 교수와 만나려고 한다. 예. 이 얘기는 진짜 뭐 한마디로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골탕 먹인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분인데 네. 이거 윤 전 총장 부인이 나의 집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네. 말하면 예.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예. 아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 예. 정치는 예. 지금 어쨌든 남편들이 아닌데 부인들끼리 만나서 뭐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 판단이 안 된 건데 과연 그러면은 무전략으로 그냥 얘기했을까 아니면은 고도의 전략이 있는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예. 예. 일단 그 별의 순간 운운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띄웠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예. 최근에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예. 그래서 윤 전 총장을 더 이상
차기 대권 주자로 보지 않는다. 이 차원에서 사실 부인이 남몰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부인과 만나려고 한 건데 이거를 그렇게 또 언론에다가 드러낸 것은 아니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만날 마음이 없다. 아니 얘기를 하더라도 네. 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뭘 공개합니까 그런 얘기를. 근데 공개했다는 것은 글쎄 뭐 전략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김용민 시사평론가 얘기 맞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10원짜리 발언 네. 그것도 사석에서 들은 말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공개해서 윤 전 총장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렸잖아요. 네. 아마 선의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뭐 윤 전 총장이 뭐 잘못이 없다. 뭐 크게 뭐 문제 삼을 만한 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10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략 낭비 쓴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근데 그만큼 정진석 의원. 네. 그만큼 이 정치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윤 전 총장하고는 뭐 다시는 손잡을 뜻이 없다. 이걸 공개적으로 천명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지난 재보궐선거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폄하하고 깎아내렸거든요. 그럼 그 작전이 성공했어요. 네네. 그래서 3등이었던 오세훈 후보가 1등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런 작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전에 그 민주당 당직자였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은 그 민주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도 대표였는데 예. 이분 정치를 보면은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예. 예, 순리대로 가고. 예. 그거는 정당 정치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이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정치를 정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고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다고 지지율이 높다고 그 주자를 따라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래서 정당 중심으로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 이 차원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계속 막 잽을 날리는 게 아닌가 하는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는 아직 찬스가 있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포석을 두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 이 와중에 그 사람을 들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준석이 아니라 이석준. 네. 이석준 씨를 또 영입하더니 김현장 출신의 최지현 변호사를 부대변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이분의 그 가족이 최송현 전 아나운서. 예. 예. 그렇게 또 알려져 있던데요. 네, 뭐 아마 윤 전 총장이 이동훈 대변인 임명하고 사퇴 과정을 보면서 이 언론인 출신 또 나랑 접점이 없었던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겠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가 출신 임명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지금 전원 정치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빠진 상태잖아요. 네네네. 대변인을 임명했을 때는 지난번 이동훈 대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진 다음에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본인이 부족한 걸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모든 걸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6말 7초를 얘기했다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분노를 샀던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말이나 7월 초에 국민의힘에 윤 전 총장이 입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윤 전 총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또 바로 반박을 했고. 아니 지금 뭐 입당 선언이 아니고 정치 선언도 아직 안 했다니까요. 그런 셈이네요. 아니 정치 선언도 안 했어요. 그러네요. 예. 아직 비정치인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전원 정치 끝내고 본인 전면에 나설까요? 근데 제가 이동영의 초기나 혹은 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6월에도 출마 선언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6월 21일 전에는 나와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못 나왔으니까 6월달에 못 나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7월에는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재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사람들은 다 대권 주자로 알고 있고 검증 무대에 서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여권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이후에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네. 7월 2일 자신의 장모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6월 출마는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그 경선 연기 결론이 날지 금요일에 뭐 확정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대표가. 25일 날. 예. 원칙대로 그냥 경선 연기 없이 그대로 간다? 어제 확정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아니 물론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송 대표는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어서 25일로 연기를 했는데 근데 말이죠. 이건 원칙이 있는데 이견이 있으면 원칙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정도 아닌가요? 의총에서는 결정할 수 없고 원칙상.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무위원회는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네. 당대표가 생각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시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당무위로 가느냐. 네. 지금 경선을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최고위원회 의결도 필요 없다. 네. 당대표도 필요 없다. 네. 우리는 당무위원회로 간다.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계 쪽에서는 네. 당무위로 갈 바에는 전당원 투표로 가자 이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지금 경선 연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당원 투표 안 되고 왜 당무위로 가냐. 당무위에 자신들의 편이 많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원 당규를 개정할 때 네. 서울이나 부산에 후보 내자고 할 때 네. 그때는 전당원 투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일 이번에 또 바꾼다고 하면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면은 경선이 연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당무위로 가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민주당을 위한 건지 혹은 정권 연장을 위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예. 자신들 개파 위해서 저러는구나. 예. 오죽하면은 보수 언론이나 이준석 대표 입에서 당 깨진단 말이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당분간 내용이 짙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경선 결과가 났다. 그러면 경선 결과 나온 후에 대통령이 강조하던 한 팀이 될까요?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아니 지금 말이죠. 그 후보 간 모두 뜻이 동일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참가자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견이 있다면은 룰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굳이 룰을 바꾸겠다.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압도적 차로 앞서가고 있는 후보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아니 그것도 이재명 지사만 원치 않은 게 아니고 박영진 추미애도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늘 아마 공식 출마 선언한 것 같은데. 네네. 바로 3위로 들어올 겁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제치고. 빅3 안으로. 빅3에 들어가죠. 들어가게 되면 1위, 3위, 4위 후보가 반대하는데 나머지 후보들이 2, 5, 6, 7, 8 후보들이 경선 연기하자고 연기하는 게 맞느냐. 네. 이런 논란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선 연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경선 연기론 주장 또 이로 인해서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것. 이게 어떤 종합적 포석으로 해서 나온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건데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거는 당대표 책임이에요. 그렇죠. 빨리 결단을 못 내린 책임인데. 당대표가 하자는 대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제 부담이 돼서 눈치도 보고 하는 건데 예. 오늘 송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 한 거 들어보니까 아침에 TBS. 예. 그 여론이 내 편이라는 건 알고 경선 연기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다. 네. 다만 이제 당 내에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선 연기 주장이 세고 또 지금의 대권 주자들이 원래 민주당에서 입김이 센 분들이니까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그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을 좀 도움을 그 뉘앙스가 제가 봤을 땐 좀 그랬어요. 네. 저는 그 인터뷰를 쭉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힘없다. 네. 그 힘없는 사람이 부동산 세제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당내 또 반발 여론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 청와대에서 박성민 씨가 청년 비서관에 임명됐는데 박성민 씨는 이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들어온 24살 청년이고 이를 두고 지금 커뮤니티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니 커뮤니티뿐만 아니고요. 예. 이 선임은 굉장히 참 논란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되면서 네네. 지금 굉장히 비판적이죠. 네네. 이철희 수석이 오늘 인터뷰하면서 그 남성하고 같이 뽑으려고 했는데 마땅한 인재가 없어서 박성민만 임명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뜬 이유가 젊음도 젊음입니다만 공정화두, 공정화두죠. 그다음에 페미화두 예. 이런 걸 꺼내서 지금 굉장히 인기 있으면서 당대표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정치판에 10년 구르면서 결국은 선출직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네네. 박성민 지금 청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도 지명, 그렇죠. 청년비서관도 지명이에요. 근데 1급
공무원 1급 타이틀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1급이에요. 1급. 요게 그 연봉이 6천에서 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광역단체장 급여 수준입니다. 부지사 뭐 이 정도 급인데. 아니 그 부시장, 서울시 부시장 정도. 그러니까 부시장, 네. 부지사 이런 데는 급이라고요. 경기도로 따지면 그런 급인데 그 평생 그 구급 공무원 들어가서 6급으로 나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봤을 때 또 네. 20, 30대 젊은 분들이 봤을 때 이걸 공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공시 준비하고 있는 또 2030 세대 청년들. 그들이 느끼는 이런 어떤 뭐 소외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준석이 뜨고 이런 걸 보고 또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이 청년 대변을 청년 비서관을 임명해서 그들의 이야기 좀 듣겠다 이런 포석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역풍 불어서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실패라고 봅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이 저 정무수석실 산한데 이 비서관 자리가요. 청년 비서관 자리가. 이거 인사는 만사라 그랬으니까 네. 뭐든 잘 판단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프로촉 가이드하고는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